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제가 이 마지막 주일에 설교할 차례인데 제가 또 그 주일에 미국에 좀 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목사님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무슬림, 이슬람교는 책의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뭐 자기들도 책의 종교라 그러죠. 코란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양쪽이 다 이 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종교라는 말이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좀 뭐 학문의 종교, 이론의 종교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계시를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그 주어진 역사적인 상황 혹은 문화적 배경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상들이 도전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수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또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책의 종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이론적 작업이랄까요, 학문적 작업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를 뭐 교육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또 이 다른 사상들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리고 전수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 작업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위 우리가 뭐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헬레니즘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철학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도 일종의 그 사람들 눈에는 일종의 철학인데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그런 도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 뭐 일반적으로 변증론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변증론자는 말은 변증한다는 말은 기독교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변증론자들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그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름을 쭉 몇 사람 붙였습니다만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인데 오리게네스라든가 칼레멘드라든가 유세비우스, 티털리누스 그리고 아구스틴 이런 그 점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그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그리스 철학의 도전에 응수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교회 안에도 생겨나는 이단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문적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뭐 신학이라는 게 뭘 필요하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왜 믿어야 되느냐?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작업,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론적인 도전도 있고 문화적인 도전, 사회적 도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에 응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계속 이런 학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분들의 그 활동으로 또 학문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성경만 안다고 해가지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뭐 사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 시대의 사상들을 알아야 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워야 하고 하니까 결국 학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깊고 복잡한 그런 학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령 변호사가 되려든가 의사가 되려면은 7년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뭐 대학 4년만 공부하면 되지만은 적어도 의사가 되려면은 변호사가 되려면은 법학 전문대 혹은 뭐 의학 전문대를 졸업해야 되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4년만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도 3년을 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배워야 할 것이, 즉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응수하고 내부에 일어나는 이단에 대해서 그걸 좀 제거하고 이런 학문적 작업이 계속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그렇게 확실히 뭐 많이 퍼지지 않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철학이란 단어가 아주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유행했던 철학,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에피쿠르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런 그 철학 학파가 유행을 했는데 그들 철학자들을 바울 사도가 상대했다는 것이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골로새 2장이 말하는 게 철학, 이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지금 알아내 가지고 내용이 어떻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 철학이란 단어가 즉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여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뒤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한 계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철학은 사람이 생각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철학이 그때 뭐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의 도구는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건 아마 누구든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무도 논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이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알기 때문에 철학이 그 논리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면 상당히 솔깃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철학에 혹시 사로잡힐까? 오늘 본문에는 노획물로 삼을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 그 전에 번역 개역 개정에는 사로잡힐까? 그 사로잡힌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홀랑 빠진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압도되거나 그게 뭐 정말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사로잡힐까 걱정을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역시 철학이라는 것도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런 사상들이 한둘이 아니죠. 뭐 무수하게 많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복음과 마찰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솔깃해가지고 야, 그거 괜찮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상들 가운데 하나가 이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마크스주의, 그건 이념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도 이념이고, 자유주의도 이념이고, 심지어 민주주의도 이념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의자가 붙은 것이 다 이념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이념은 주의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의 하면은 대부분은 이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세상의 전통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철학과 이제 고통이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로잡을 수가 있다. 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그 뭐 특별히 우리 걱정할 필요 없지만은,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정말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지금 상당히 어지럽게 하고 있고, 좀 우리가 좀 심지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독공익을 위해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꽤 중요한 영서 소장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제대로 안 받아요. 그걸 지나가 버려요. 그전에 아주 친하게 같이 지냈거든요. 저거 속으로 왜 그런가.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소위 극보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저가 종북 좌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동조하고 좌파라 그렇게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보질 않으니까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극보수니까 저는 저건 아주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완전히 인사도 제대로 안 받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로잡혀 버리는, 이념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이 참고로 저는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이 김정은은 제가 늘 기도하기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념에 대해서 논문을 2편이나 옛날에 젊었을 때 썼습니다. 특별히 다 공산주의, 하나는 마크스에 대해서 썼고 하나는 레닌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론 철학적으로는. 저는 그건 전혀 이 기독교와는 어긋나는 그런 이념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좌파도 아닙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제가 투표를 하고 나니까 새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념이라는 것, 이게 참 심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제목으로 마땅한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조금 알아야 이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그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념이란 말은 이 프랑스 사람 19세기 프랑스의 이 귀족이요 이 철학자였던 데스드 트라시라는 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 옛날부터 자연히 생긴 말이 아니고 일부러 아주 만들어낸 말인데, 내용으로는 그 관념의 학, 우리가 뭐 무슨 소위 이미지 아이디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따져보자. 적어도 명색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데올로기, 그 이데에 대해서 관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19세기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에서 그 엄밀한 학문, 아주 틀림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학문, 그거는 18세기까지는 자연과학에 속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물질적인 세계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길이를 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학문이란 말을, 적어도 영어로 사이언스란 말을 거기에 붙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19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나오고, 뭐 일련의 그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사회도 한번 연구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회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오구스트 꽁토라는 사람이 소시올로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전에는 사회는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건 전혀 우리가 이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이 사회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 사회라는 것은 그전 연구한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뭐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가령 물이 아침에 보니까 얼었다. 왜 얼었느냐?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왜 온도가 내려가면 물이 어느냐? 모든 물은 0도 이하가 되면 언다. 그렇게 그런 이제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물은 0도가 되면 언다. 이걸 우리가 설명이라고 그럽니다. 과학 철학에서는 설명, 영어로 explan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학문의 본질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명으로 끝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사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말은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함축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데스드 트라시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알아보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그런 왕정은 싫다. 공화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를 그 지배했던 사람 가운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그 나폴레옹이 한때는 집정관이 됐어요. 프랑스의 제1공화국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때 집정관이 3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제1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집정관이었고 그때 헌법도 만들어졌고 공화정이니까 데스드 트라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데올로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거 괜찮다. 그 데트라시도 이 공화정을 주장을 했고 자기도 공화정의 그 집정관이니까 동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공화정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왕이 황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 데트라시를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운운하는 놈들, 이렇게 이데올로그라는 단어를 그때 이제 쓰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데올로기라는 건 나쁜 것, 잘못된 거다, 잘못된 이론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독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막스가, 그리고 이제 그의 동조자 엥겔스가 그때 이제 혁명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혁명 이론, 그거는 독일 말로 비센샤프트, 학문이다, 혹은 사이언스, 과학이다. 그 말은 객관적이라, 객관적. 그리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놈들은 모두 이데올로그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만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나머지 놈들은 이거 모두 기독교를 포함한 이론들은 다 이념이다. 그때 이제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념이라는 건 엉터리 이론들이고 세상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된 것이, 그 레닌이라는 사람, 제가 이 레닌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만, 레닌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론도 이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론, 그건 상당히 칼 막스의 이론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마크스 이론에 따라서 자기 혁명 이론을 만들어냈으니까 마크스 이론도 이데올로기이고 이념이고, 자기 이론도 이념이고, 또 자본주의 이론도 이념이고,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말을 확대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념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뭐 긍정적이었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었다고, 그 다음에는 중립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념이라 하면 레니니즘, 마크시즘만 이념이란 말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레닌의 용법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 이념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폴레옹이 그 만들어 놓았던 가치는, 평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저 자기 이념은 옳은 이념, 좋은 이념이고 다른 사람의 이념은 나쁜 이념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념이란 말 자체는 뭐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이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그 학문적인 이론과 이념의 차이가 뭐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가령 물이 영도가 되면 언다 하는 말은, 물은 영도가 되면 얼어야 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물이 영도가 되면 언다, 그건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게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념이라고 되면은 해야 한다 하는 요소가 있어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칼 막스가 쓴 포엘바에 대한 주장들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의 11번째 주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엘바하에 대한 주장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만 해왔다. 여기까지는 그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만 해왔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칼 막스의 주장이 이념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세상을 설명만 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학문은 아주 비센샤프트, 사이언스니까요. 설명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뒤집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이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요소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세상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 이렇게 바꿔져야 한다. 그게
이 이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념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 그것도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혁명이거나 혹은 정치를 통해서, 뭐 혁명도 일종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건 다 이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념을 갖다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 이 political theory with mission, 미션이라는 말이 이게 사명,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이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령 뭐 물이 영도에서 온다, 그건 물은 반드시 영도에 얼게 해야 한다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다. 그런데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가령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것은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하는 요소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롭다 하는 주장은 단순히 세상에 인간은 자유롭다는 걸 서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유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소시알리즘이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뭔가니까, 그렇게 되면 나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덕을 본다, 이제 그런 생각이 거기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은 나 공산주의자 나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덕을 본다. 인류가 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룩한 사명감이 들어가 있다. 단순히 내 행복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성공시키다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놈들은 이거 인류의 행복을 방해하는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감정이 개입이 되고, 저런 놈들은 심지어 죽여야 한다, 이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상태, 가령 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념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념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칼 마크스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제가 지난 1월에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 순교 총살을 시켰죠.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손양원 목사를 총살을 시킨 그 장소에 기념관을 기념탑을 세워놨는데 일부러 가봤습니다. 갔더니 손양원 목사만이 아니라 8분 교회 집사 뭐 장로 할 때 8분이 같이 거기서 총살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손양원 목사 아들 둘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그 여수 반란 사건, 우리가 순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기념관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우리나라에는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거기에서 6.25 전쟁까지 다 이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그 이념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별로 없고요.
우리는 그 비극을 가장 좀 심각하게 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밤중에 공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식량 가져가고 그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뭐 걸핏하면 내려와가지고는 필요한 거 다 빼앗아가고, 그럼 낮에는 또 경찰이 와가지고 왜 공비들에게 식량 줬느냐고 또 다그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보도연맹이라고, 이 사람들은 전직 공산주의자들인데 이제 다시 포기했다고 선언한 사람들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 그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보도연맹 그 사람을 이 언덕에 세워놓고 군이 직접 죽이는 걸 봤어요. 참 무서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히틀러의 그 나치즘 그것도 이념입니다. 히틀러는 나치즘 때문에 600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동분자 2천만 명을, 어떤 사람은 6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모택동은 4,500만 명을 죽였다.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든 건 뭐 때문입니까? 이념 때문입니다. 이념. 적어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세우는 게 이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정당성 때문에? 저런 놈들 때문에 인류가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저런 놈들을 제거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한 게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에 너무 지금 쏠려 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2월 7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국정연설을, 미국에서는 Union of the State of Un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제 매년 연초에 소위 연두 시정연설을 하죠. 그런데 의원이 제가 중계를 봤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하니까 여야 국회의원, 상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오면서 어떤 사람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고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그 10분 이상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상하위원들이 여당 야당 막론하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연설하는 동안에 물론 또 야당에서 가끔 야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는 또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해요. 지금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거든요. 대통령과는 정반대 당에 속해 있는 의장인데 그 사람도 일어서 가지고 박수를 쳐.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미국도 참 우리나라만큼 이념 갈등이 심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은 있구나. 그리고 적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은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구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들어온다고 일어서서 박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이념 갈등에, 심각한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이념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우리가 지금 또 다시 이념 갈등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비시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념적이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념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공산주의 위협을 이용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북한은 남한에 무슨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서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인들은요, 이념을 믿기보다는 이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념 갈등이 이렇게 심해진 게 주로 정치가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니? 저는 이걸 고기 양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양식업자가 고기를 모이를 주고 이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 잡아먹는다. 정치인들이 우리 좀 국민들에게 이념이나 양식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 양식시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지지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너무 따르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이념이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가? 저는 의심이 생겨요. 믿지 않으면서도 이용하질 않나? 저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 레닌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것이, 레닌이 이념을 이용을 하면서도 이념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적이란 말은 비판적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공산주의 이념이 있어야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건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레닌은 이념에 냉소적이다. 저 혼자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그 학자 존 플라메나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레닌은 이념에 냉소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정치가들의 말이 마치 그 사람들이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믿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이 3대 독재가 옳다고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이건 모든 나라는 다 3대 독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3대 독재를 해야 북한 국민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믿을까요? 저는 본인은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과연 사회주의를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해야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따라오니까. 레닌이 그런 식으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이념에 목매지 말아야 됩니다. 뭐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뭐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뭐 대단히 옳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그건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고 우리에게 헛된 속임수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약해질 거면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게 금과 억조로 너무너무 정당하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인간의 모든 철학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든 이념도 언젠가는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돌아다녔어요. 20살 때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도 얼간이고 3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것도 얼간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이상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이제 따르게 돼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0대는요 40대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바뀝니다.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게 그저 그렇구나,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그 가변적인 것을
마치 금과 옥조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사로잡힌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무슨 진주 목걸이, 진짜 진주 목걸이를 오래 메고 다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새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바꾸자. 이거 무슨 번쩍번쩍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바꿔봤더니 나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걸이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진주 먹거리고, 이념은 그 채색한 플라스틱으로 채색한 참 채색한 플라스틱 목걸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념을 따라가지고 된 게 뭐입니까? 저는 러시아를 보면은 너무 참 슬퍼요. 제가 옛날에 아주 중요한 책을,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세 사람이란 그런 그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이 러시아라는 게 참 대단한 나라로구나 하는 걸 인상을 받았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 차이코프스키 같은 사람,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푸시킨 같은 사람,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정말 문명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혁명,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지금 유럽의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을 해 있고, 지금 뭐 형편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손가락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보수적이 될 수도 있고 진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이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로잡히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게 뭐 거기에 따르지 않은 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입니다. 그건 절대적이고 그건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가치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따르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얼간이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금석이 뭘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이념인가 아닌가, 이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가령 뭐 우리 도덕성, 도덕률이라는 건 이건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고, 도둑질하지 마라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률은 보편적이고 그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이념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념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그 이념은 엉터리입니다. 그게 진짜 이념인지 아닌지는 우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런 사랑에 부합하느냐, 그 구체적인 표현인 도덕률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좀 거짓말을 하긴 해도 그래도 이념적으로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그 이념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르치는 사랑, 그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걸 포기하고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이념을 따르면 그것은 엉터리 목걸이를 그 진주 목걸이로 바꾸는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 사회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제도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어떤 이념도 어떤 방법도 절대적은 아닙니다. 가령 민주주의, 지금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게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아주 지금까지 나온 제도 가운데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민주주의도 절대적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영국의 그 브렉시트라고 EU에서 탈퇴한 걸 보고 참 슬펐습니다. 그걸 할 때보다 야 이건 참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결국은 손해 볼 거다, 이미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라는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절대적이 아닙니다.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대중 영합주의, 민주주의에 따라오는 대중 영합주의, 그게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거죠. 저는 아르헨티나에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 도무지 그런 나라가 가난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땅은 넓지요, 기후는 좋죠, 물은 풍부하죠. 이 세상에 지하자원 없는 것도 없죠. 그런 나라가 이미 국가 부도를 10번이나 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다 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버리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그 이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이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다른 것을 상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특별히 이념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고귀한 말씀, 그 고귀한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소중한 법인 줄 알게 하옵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옵시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보소서. 그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